최근 일본의 인터뷰 채널 리핵에서 흥미로운 영상이 업로드되었습니다. 한때 일본의 국민게임 드래곤 퀘스트의 디렉터였던 이치무라 류토로가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일본 관련 게임 산업의 뒷사정을 폭로했었고, 결국 이 영상은 모종의 이유로 비공개 처리되었는데요. 이 중에서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져 화제입니다. 그 내용이 위험한지 아닌진 보신 분들의 판단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인터뷰의 내용이 일본의 게임 산업은 물론 한국 게임 산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말씀드릴 것은, 폭로의 진위 여부는 한쪽의 입장일 뿐 사실인지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시작해보죠. 이 영상에는 일본, 중국의 게임 산업의 흐름이 어찌 흐르는지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 언급되었는데요. 이번에 다루고 싶은 것은 그 중에서 중국 기업의 일본 투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드래곤 퀘스트의 디렉터였던 이치무라 류토로 씨는 별의 드래곤 퀘스트를 마지막으로 2023년 퇴사, 중국의 거대 게임 퍼블리셔 네디즈의 투자를 받아 핑크리라는 이름의 회사를 설립합니다. 즉 네디즈가 세운 법인의 고용 사장이 된 것이죠. 계약 기간은 10년. 이치무라 씨는 이 기간이면 적어도 2-3개 정도 게임의 개발은 가능할 것이라고 봤지만, 어느 날 갑자기 네디즈가 모종의 이유로 투자를 전면 중단하고 그 이유를 대답조차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개발 중인 타이틀도 중단되었고, 한 타이틀은 완성 단계라 2024년 TGS에서 발표하라고 했지만 투자자인 네디즈의 요청으로 인해서 중단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이는 자기만의 일이 아니라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라 다른 일본의 개발자들에 대한 투자도 한꺼번에 철회되었다고 말하죠. 그리고 이는 네디즈의 오너가 올 초에 내린 결정이라고 합니다. 이후 네디즈와 얽힌 퍼블리셔들이 폐업하거나 혹은 아무런 결과물을 내지 못하는 것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고요. 나중에 이 영상을 일본의 전설적인 크리에이터 오카모토 요시키가 자신의 방송에서 언급하면서 의심은 확신으로 굳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 사건엔 변수가 많습니다. 네디즈가 계약을 무시하고 투자를 철회한 건지, 아니면 개발사의 규제 사유가 있거나 결과물에 문제가 있던 것인지, 다시 말하면 법적, 사업적 여부가 확실하지 않으므로 한쪽의 책임 소재를 논하기는 지금 단계에선 어렵습니다. 하지만 네디즈가 일본 개발자들에 대한 투자를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것은 사실이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번 논란을 이해하기 위해선 왜 일본의 개발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중국의 손을 잡았는지부터 천천히 이해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돈 문제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이치무라 씨 인터뷰 영상에서 자신의 기본 연봉이 2천만엔, 한화로 약 2억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2억이란 급여는 일본이나 한국이나 큰 금액이긴 하지만, 그가 드래곤 퀘스트 8편과 9편의 총괄 디렉터임을 감안하면, 최근에 성공한 별의 드래곤 퀘스트의 프로듀서임을 감안하면, 그 게임들의 매출이 시리즈 중에서도 역대급임을 감안하면 좀 부족한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아무리 드래곤 퀘스트가 스토리 유지가 총괄하기 때문에 디렉터가 할 일은 그의 욕을 들어주는 것 외엔 없다고 해도 말이죠. 우선 연봉은 대입이라 정확한 액수는 알 수 없지만, 보도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경우 블루 아카이브로 유명한 넥슨의 김용화 총괄 PD는 약 11억 원, 배틀그라운드를 담당한 크래프톤의 장태석 기사는 약 25억이라고 하니 인센티브가 포함되었음을 감안해도 이치하라 대표와는 많이 차이가 나며, 그렇다고 한국이 턱없이 높은 거냐 하면 그건 또 아니라, 언론 보도에 의하면 미국은 잘 나가는 회사가 아니라고 해도 디렉터는 다 1억은 넘는 수준이라고 하며, 중국만 해도 게임 개발사 디렉터의 연봉이 기본급으로 6천만 원, 텐센트와 네디즈 같은 곳은 디렉터 연봉이 1억 후반대라고 합니다. 과거 여러 인터뷰, 서적, 자료 등에서도 일본의 디렉터 연봉은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는 말이 나올 정도니, 심지어 이 영상을 리뷰했던 업계의 전설 캡콤의 오카모토 요시키도 기본급이 7천만 원이라고 했으니 적어도 스퀘어 에닉스의 급여는 높은 편은 아니겠죠. 혹 이 사람이 능력이 없어 급여가 낮다는 추측도 가능하지만, 아무리 콘솔 게임이라고 해도 수백만 장씩 팔아치운 게임, 또한 성공한 작품의 프로듀서인데다 네디즈의 투자까지 받았으니 그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아무리 일본의 인재가 저렴하다고 해도 사전에 포트폴리오나 성과는 다 체크해봤겠죠. 즉 일본의 게임 개발자들은 돈에 넘어가기 쉬운 상황이라는 거죠. 이치무라 씨 말합니다. 네디즈는 말하면 다 들어준다. 기본급도 3배나 올라갔으며, 개발 환경은 장비와 인력만이 아니라 사무실 인테리어의 세상 부분도 전부 다 들어줬다고 하니 아무래도 돈이 큰 영향을 줬다고 밖엔 볼 수가 없겠죠.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이 듭니다. 대체 왜 네디즈는 일본 크리에이터에 대한 투자를 동시에 중단한 것일까요? 네디즈는 최근 5년간 일본의 크리에이터를 적극적으로 투자하거나 인수했으며, 2020년부터 2022년 오사카와 도쿄에 개발 스튜디오를 설립하기도 했고, 스튜디오 포인트 제로 같은 일본 법인도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 흐름은 원활하지 않았죠. 자회사인 오우카 스튜디오에서 비전스 오브 마나 출시 직후 거의 모든 직원을 해고했다는 사건도 있었으며 현재 12개 개발사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었음이 알려졌으며 나고시 등 일본 개발자들에게는 현재 프로젝트 완료 시간만 주어지고 추가 자금이나 마케팅 지원은 없을 것이란 기사가 나오는 등 투자에서 전면 철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앞에서 여러가지 이유를 추측했지만 그가 퇴사 후 투자를 받은 시기는 2023년, 그런데 투자처를 받은 시기는 야속가 10년의 10분의 1인 2024년. 다른 크리에이터와는 달리 이치하라 씨는 1년 정도의 기간이므로 프로젝트의 결과물이 안 좋아서란 가정은 성립할 수가 없으니 다른 방향을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합니다. 텐센트, 네디즈 같은 대형 퍼블리셔는 국내만이 아니라 해외 투자에도 적극적입니다. 이 중 네디즈는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는 회사로 2024년 2분기에 게임 관련 수익이 201억 위안, 약 3억 5천만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6.1% 성장한 결과죠. 비중은 모바일 게임이 수익의 76.4%를 차지한 상황이지만 기업은 한 우물만 파면 안 되죠. 그래서 네디즈는 해외 크리에이터에 투자하여 새로운 IP를 발굴하거나 또는 콘솔 게임인 블러드 메시지를 개발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 회사의 생명은 항상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니까요. 즉 여러 게임 장르를 바탕으로 해외 투자를 활발히 진행하고 자체 IP와 의주 IP의 균형도 맞추려고 노력한다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런 네디즈는 2024년 해외 전략투자팀을 완전히 해산하고 여러 스튜디오를 폐쇄했다고 합니다. 일본, 한국 등에서 투자 철수를 진행 중이라고 하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다음과 같이 생각 및 추측합니다. 첫 번째 이유, 중국의 정책 변화. 중국 기업이 해외 투자를 시작한 이유 중 하나는 중국 정부의 게임 규제 강화 때문이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게임을 정신적 아편이라 비판하며 강력한 규제를 했죠. 하지만 2024년 콘솔 게임인 검은치나 50이 초대형 히트를 치면서 서유기라는 중국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린다는 평가가 나오자 중국 관영 매체는 물론 외교부 대변인까지 나오면서 게임 산업을 일제히 극찬하기 시작합니다. 중국 정부는 자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데 고심하고 있지만 세계를 열광시키는 중국 문화는 좀처럼 탄생하지 않았죠. 최근엔 중국에서 초대형 히트를 쳤던 영화 나타투조차 해외 시장에서 참패할 정도로 문화적 장벽이 높았는데 이 와중에 전세계를 열광시키는 중국 게임이 나왔으니 정책을 바꿀 만도 합니다. 이후 중국 정부는 게임 산업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조용히 철회하고 게임의 문화적 경제적 가치를 재평가하면서 우수한 문화 콘텐츠의 해외 수출을 장려하는 식으로 정책을 재편하고 있죠. 즉 2024년경에 투자 환경이 갑자기 좋아진 건데 이는 네디즈가 일본 개발자들에 대한 투자를 철회한 시기와 비슷합니다. 두 번째 이유, 일본 모바일 시장의 축소. 퍼즐 앤 드래곤, 우마무스메 등의 여러 작품의 성공에 가려져 잘 안 보이지만 일본에선 수많은 모바일 게임이 고배를 마시고 있으며 심지어 수개월 만에 섭정하는 것도 일상 다반사일 정도로 시장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여기에 엔저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인해 소비마저 줄어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플레이어의 지출이 꾸준히 감소했고 사용자당 평균 수익은 1.04달러에서 99센트로 떨어졌으며 시장 전체 수익도 3%나 감소하는 침체기이기도 합니다. 약간 애매한 장수 사이트는 운영비용이 애매해서 서비스를 다 종료하고 있고 운영비용을 확실히 벌 수 있는 최고 장수 타이틀이 시장의 돈을 다 쓸어가고 있으며 이에 신작 게임은 주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죠. SD 건담 G 제너레이션 이터널의 데이트가 일본에서 큰 사건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장 환경은 신작 타이틀의 시장성이 그리 좋지 않다는 건데 그렇다면 네디즈 입장에선 일본의 크리에이터로 일본 시장을 공략하는 게 그리 큰 의미가 없지요. 이런 상황에서 일본을 잘하는 일본 전문가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핵심 기획 인력, 개발 인력만 챙기는 게 더 낫겠죠. 세 번째 이유, 투자 전략의 실패. 네디즈의 현재 전략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휴어버스는 원신이란 대형 IP를 바탕으로 일본에 지사를 설립하고 현지화에 심혈을 기울였던 반면 네디즈는 대형 IP 없이 투자 중심으로만 접근했는데 이러면 결과가 나기 전까지 수익이 나기가 어렵죠. 또한 일본의 게임 업계는 타국의 업계와 업무 방식이 다른데 이러면 기능을 수행하는 개발, 아티스트는 상관이 없지만 이를 총괄하는 크리에이터와는 사사건건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투자 취소의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이런 일반적인 투자 철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비슷한 방식으로 일본 크리에이터에 투자했다가 일괄 철회한 적도 있죠. 이때도 게임 스튜디오의 수익성과 효율성이 문제가 되었으니 이 두 회사가 철수한 이유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런 투자 철수가 계속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시장이라는 것은 생물인지라 중국 내수 시장의 상황과 일본 경제 상황에 따라 다시 부활할 가능성도 있죠. 특히 중국엔 휴어버스라는 모험 사례가 있으니 중국 퍼블리셔 입장에선 벤치마킹하기가 쉬울 테니까요. 확실한 것은 중국이 더 이상 게임 후진국이 아니라
게임 선진국 일본을 쥐고 온들 큰 손으로 성장했다는 것이며 모바일만이 아니라 콘솔에서도 확실한 퀄리티를 만들어내는 기술과 체력을 가진 게임 강국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 내용은 중국의 판호에만 의존했던 그리고 다른 시장 개척에 소홀했던 한국 일부 게임사와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 일본 시장의 흐름을 보고 우리가 보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 사건을 계기로 연구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가지 지식으로 인사이트를 마련하는 채널 지식공장장의 지식공장의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